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5월 대구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녀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한은 금방 붙잡았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거액의 치료비로 또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요. 정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개선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정부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 원이나 덜 거쳤다고 하지만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이나 더 많이 거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말에는 근로소득세가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문제는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세목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만 나홀로 증가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수 부담은 개인이 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이 가져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더 거친 것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취업자가 늘어났고 직장인들의 급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세금과 보험료, 교통비 인상의 여파로 가구당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금 감면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부 조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제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의 4분의 1 시간을 할애하며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위기의 원인을 주로 거대 야당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대장동 인터뷰 관련 대선 공작 게이트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 등 가짜뉴스 그리고 팬덤 정치 탓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특히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언제부터인가 국회에서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면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본인의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라고 정부 측에 요청을 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연설 내내 이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 때문인지 야당의 고성이나 야유는 연설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감사원의 통계 조작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네, 윤 원내대표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가 통계에 대해 오류가 있을 때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데 오히려 이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도 하기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통계 조작이 국가 경제와 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서 검찰이 오늘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2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의 반응도 들어볼까요?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해 남 탓으로 일관한 윤비 어천가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라면서 반성과 성찰 대신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여야 소통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 통과 법안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윤 대통령부터 설득하라면서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입장을 낼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입장을 냈어요. 네, 단식 1일째인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낮에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영장 청구도 황당무계하다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무엇을 하든 범죄자냐, 자던소가 웃을 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이라는 걸 당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를 검찰이 부리고 있다면서 이 꼼수에 놀아나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을 향해서는 명백하게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건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면서 국회 앞에서 이 폭주기관차를 멈춰달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판 메시지가 나왔네요. 네, 이 대표가 스스로의 발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한 발언이란 지난 6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상범 대변인은 그동안 뒤에 숨어서 부결을 조장하더니 드디어 전면에 나서 당 전체에 부결을 지시한 거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차 단식을 해 누워있는 이 대표가 어떻게 저런 장문의 글을 올렸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이 대표가 썼는지 미리 써놓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대표의 뜻이 담긴 이 대표의 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 했죠. 지금 자율투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끝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은 내지 못하고요. 예. 각 의원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게 자율투표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하루 전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될 거다, 부결될 거다, 뭐 어떻게 돼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예측도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시대전환까지 120명의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 중 이탈표가 한 28표 정도 나와야 하거든요. 네. 다만 지난 2월처럼 기권이나 무효표가 발생해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따라서 표결 결과까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자율투표에 맡겼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변수는 내일 이제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설명하게 될 한동훈 장관의 발언 수위 그리고 또 오늘 이 대표가 직접 밝힌 이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글 등이 어떤 효과를 날지 그래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이런 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반란표가
또 나와서 20표 대 후반이 나와서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이런 민주당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벌써부터 이제 뭐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 관련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예.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제 부결 의원 명단을 뭐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당이 이렇게 뭉쳐야 된다, 정치 검찰에 이제 맞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혹여나 이런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나고 또 내용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당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건 또 이른바 친문계 의원, 친문계하고 또 친박계가 일부 또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런 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어제도 뭐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뭐 오늘도 사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어제부터 이어진 의혹들이 좀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역시나 이 후보자는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거는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이 후보자의 역사관이었고요.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는 한 극우 교수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의 질문에 이 후보자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었죠. 또 우리나라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밝혀서 임시정부 부정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 후보자가 오늘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네. 임시정부부터 건국돼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일단 밝혔고요.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수의 발언을 알지 못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답했던 것이라면서 오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의 20살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채용 논란 등 아빠 찬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경력이 이후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면서 아빠 찬스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네, 뭐 잘 몰랐다. 이제 뭐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아니 뭐 상황을 처가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 10억 원도 모르고 그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배당금 3억 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아들이 김앤장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인턴 생활한 것도 모르고 몰라 열심히 모른다고 재판만 한 거 그래서 뭐 했나요? 민주당에서는 네. 이제 법률가가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아니냐, 그 자체로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오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어요. 네, 뭐 도어스태핑은 안 한다고 했고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뭐 입장문 배포했는데요. 네. 가짜뉴스 보도에 격분하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고 대신 입장문을 내서 자신의 의혹을 재차 부인한 겁니다. 결탄코 주식 파킹을 한 적 없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2018년 전후 회사가 어려워져서 우리 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과 주주들이 주식 매입을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빚만 남은 회사의 주식을 전량 사준 것이라면서 만약 다른 목적으로 신우이에게 주식을 파킹한 거라면 신우이 주식만 다시 사지 왜 이들 것까지 다 샀겠냐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 네. 이거 100% 주식 파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연이어서 이제 SNS 글을 통해서 예.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김행 후보자의 행위가 명백한 통정 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면서 수사 대상이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죄 중 하나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었다면서 정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행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 신고서를 비롯해 자금 출처 거래 및 이체 내역 등 모두 낱낱이 공개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뭐 과거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뭐 역사 논쟁으로 번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김행 후보자도 그렇습니까? 김행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2년 자신의 회사 위키트리 유튜브에 출연해서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선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 즉 자녀를 다 낳는다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낳아 키울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당장
민주당 야당에선 다름 아닌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냐면서 즉각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이죠. 장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그럴듯한 미사 요구라면서 과거와 비슷한 의견을 한 번 더 내비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발언은 2019년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재 결정과도 어긋나는 발언이라 더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과거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출산 의지가 있어도 어려움이나 편견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좀 정해진 모양이네요. 네.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신 후보자의 역사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신 후보자가 2019년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연설에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옹호한 점, 그리고 대한제국 당시 일본에 우리가 저항을 했다 해도 일본과의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친일 식민사관 드러낸 점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건 국민의 판단에서도 끝났다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고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친일 본색이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이쯤 되면 일본 사람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혹시 굵은 줄거리라도 좀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일단 내일 새벽 18번째로 무대에 올라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불법성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중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가 극심해졌다면서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안도 제시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교부에서 네.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 측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가 입장을 냈네요. 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러시아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러 정상만담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우리는 군사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라면서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고 제재 등 대응 방안을 우방국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에 참석을 해서 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네요. 네, 어제 문재인 정부가 작심 비판했었죠. 예.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본인이 살펴봤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 정부에서 경제와 안보 성적이 더 좋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굴종적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면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더 믿음직스러운 평화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 대비의 어떤 그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같네요. 외부 영입 인사들의 명단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정부 인사 시절에 네. 국세청장이나 LH 사장을 역임한 인사가 영입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용 인재 영입에 좀 앞장서고 있긴 한데요. 예. 좀 논란은 좀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출신 인사 등 5명을 총선용 인재로 영입하고 오늘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건건이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출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LH 사장을 역임한 김현준 전 사장, 그리고
오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들의 입당식에서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선 때 이들을 수도권 등 취약 지역으로 보내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중도층 흡수와 외연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영입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 개그맨 출신 보수 유튜버도 영입했습니까? 네, KBS 개국 콘서트 출신 개그맨이고요. 지금은 유튜브 4시 10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민 씨가 주인공인데요. 예.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을 비판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방송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김 씨가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제명아 그게 단식이냐 디톡스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자우림 김유나 씨를 비난하는 영상도 게재했고요. 여러 가지 자극적인 썸네일을 내세워서 강성 보수 성향을 드러내온 인물이라 여권 내에서도 굳이 이런 인사를 영입해야 했나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선용 인재 영입 1호는 조정원 시대전환 의원 네. 아닙니까? 어제 발표했죠? 네, 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시끄러운 모양이네요. 네, 일단 1호로 어제 발표하고 내일 일단 입당식 할 예정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영입 1호로 내세울 만한 인물인지 모르겠다. 정치적 신념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요. 예. 당내 비주류죠. 천하용인의 허은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너그러움을 당내 이견을 가진 분들에게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오늘 이례적으로 일면에 국민의힘과 조 의원의 무원 측을 비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철새 정치인이다. 시대 전환이 아닌 자세 전환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특히 이 제3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지대 인사들도 조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는 제3지대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가려면 조용히 가라라고 불편함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조 의원은 어제 의원실 앞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던 것과 관련해서 이번 합당 전 민주당과 상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면서 원내에서 바라본 민주당은 제가 알던 민주당과 너무 달랐다. 87년에 머문 정당 같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국민의힘 합류를 정당화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재난특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꽤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 10시 26분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높으니까요. 산림과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대피 명령이 있을 시에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5월 대구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녀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치료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거액의 병원비를 떠안았다고 하는데요. 이 범죄 피해자를 돕는 보상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 사건을 취재한 박준호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5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20대 남성이 배달 기사인 척 위장해서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고요. 예. 이 원룸이 1층 공동현관이 있고 각 층에도 또 보안문이 있고 그 방 앞에 도어록도 설치되어 있어서 3중 보안인데 피해자가 이 문을 여는 동안 배달 기사인 척 배달을 온 것처럼 해서 열리니까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요. 예. 이게 도어록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서 내 인생 어차피 망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남자친구가 때마침 원룸에 도착을 했는데 네. 소란스럽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괴한이랑 몸싸움을 벌이고 괴한이 B 씨의 목과 얼굴 등을 몇 차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해서 3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좀 상당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A 씨 같은 경우는 성폭행이 저항을 하다가 칼에 양손목을 찔려서 양손 모두 크게 다친 상태고요. 예. 특히 왼손목 같은 경우는 신경까지 다쳐서 그걸 이어붙이는 접합술도 받았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 씨 괴한에게 많이 찔린 남자친구 B 씨는 상태가 더 심각해서 목과 얼굴을 크게 찔리면서 뇌에 혈액이 가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B 씨 아버지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10분 안에 사망하니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정도 하라고 좀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시간만 20시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은 좀 건지긴 했는데 인지 능력이 크게 손상돼서 현재 이 B 씨 같은 경우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그러면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B 씨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부터 지지난주까지 넉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기간도 길고 큰 수술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납부한 병원비가 지금까지 2,300만 원 가량이고요. 네. 앞으로 또 통원 치료, 재활 치료도 계속해야 되고 이 얼굴이다 보니까 얼굴에 난 상처를 성형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다 합치면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B 씨의 아버지가 치료비를 구해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쭉 돌려서 좀 도와달라 부탁하고 해서 십시일반에서 치료비를 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지금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크게 다쳐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지 능력이 크게 다쳐서 조금 평생이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간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네. 범죄 피해를 입은 건데 국가에서 혹시 지원 안 해줍니까? 우리 헌법에서 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좀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어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는 월 50만 원에 총 3달 지급돼서 150만 원이 한도고요. 학자금 같은 경우도 대학생 한 학기에 100만 원이고 치료비는 1년에 1,500만 원, 5년간 총 5천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해서 서류를 다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300만 원을 냈으니까 이 금액 넘어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을 테고 지금 어느 정도 피해자가 다쳤는지 다 알았을 텐데 경찰이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신청주의라서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야 하는 서류도 좀 많고 복잡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진단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본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죽었거나 크게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B 씨 같은 경우는 의식은 돌아온 상태다 보니까 대리인이 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님들이 이걸 떼느라 한참 고생을 하고 상황을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류를 구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다 떼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도 내고 그렇게 해서 뗐다고 하는데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원스톱으로 해서 병원에 바로 받으면 안 되냐. 이게 너무 행정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좀 드려본 건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앞으로 좀 생계도 막막할 것 같고 병원 치료비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지원 총액은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초과하는 금액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총액 5천만 원보다 치료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다치다 보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총액 5천만 원을 넘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특별 결의라는 걸 받아서 치료비 전액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흉악 범죄가 잇따르니까 얼마 전에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액 지원해주겠다, 피해자 지원해주겠다 한 것도 이 특별 결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 결의라는 것도 결국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거기서 또 지원 결정이 나고 서류 챙기고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당장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서류 계속 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 전에 병원비를 먼저 선납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상의 네네. 좀 텀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특별 결의 거치면은 그 치료비가 얼마든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주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받을 수는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또 심사에 따라서 또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예. 간병비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받았는데 병원비는 못 받아고 간병비는 일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예.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낸 간병비의 한 70% 정도만 지급이 됐고 30%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으로 해서 이미 내셨다고 하네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결의가 열린다고 해도 예. 이게 얼마나 나올지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의학적으로 일단 상처가 아물게 되면 치료는 그 상처에 관한 외과적 치료는 끝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인지 능력이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 후유증과 관련한 또 그것으로 인한 뭐 장애를 입게 되거나 이랬을 때 또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생계비 같은 게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석 달 지급 50만 원 이게 끝이고요. 이게 어떠한 지원도 이렇게 안 되다 보면 범죄 피해 구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수단인데요. 예. 사망이나 아니면 평생 이어지는 장애, 중상해 등에 대해서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상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한이 사망을 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도 1억 4,9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 피해를 받았을 때의 자기의 월 소득의 몇 개월을 곱해서 이렇게 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심한 장애면 더 많이 주고 좀 약한 장애면 덜 주고 이게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심의를 거쳐서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예.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얼마가 나올지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또 치료비는 계속 나오고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먼저 선지급하면 좋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한 치료비를 환수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덜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니까 그 뒤쪽에 가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먼저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원받을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범죄 피해 구조금은 지금 별도인 상황인데 이건 역시 인정을 잘 못 받는 겁니까? 네,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장애 구조금 평생 장애를 앓았을 때 받는 장애 구조금이 23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상해 구조금이 28건이었습니다. 좀 네. 인정이 쉽지 않은 최후의 수단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평균 지급액도 장애 구조금이 약 3,500만 원 가량 되고 중상해 구조금이 9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 배상이나 보험을 통해서 이미 다른 치료비를 받았다 이러면 중복 지원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정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도 까다롭네요.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피해자한테 가장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네네. 이게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이게 형사재판도 받고 민사재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가해자가 손해배상 할 돈이 없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 문제가 있어서 민사소송에 걸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이렇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가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뭐 실제 피해 회복이라는 게 어려운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최근 뭐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아졌고 정부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당정에서도
근데 여전히 좀 부족하네요. 지금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범죄 피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우리와 법 체계가 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금의 상한이 없는 상태고요. 예. 오히려 좀 연령별 최소 금액이 있어서 소득 격차에 대한 따른 차별 같은 걸 좀 막는 분위기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상한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50만 파운드인데요. 우리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높은 금액인데 저희는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거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라는 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보다 운영비, 간접 지원, 센터 운영비 이런 걸로 사용되는 게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사실 이 기금에서 지원하지만 또 기금을 또 확충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재원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재원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가해자가 낸 벌금의 일부를 피해자가 받는다거나 이런 방식처럼요. 네, 이미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납부된 벌금에서 8%를 떼내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전체 기금액이 1년에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생기면서 벌금 납부액이 줄어들자 이게 원래는 4%였던 걸 6%로 올리고 지금 8%까지 올라온 건데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도 직접 지원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동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이런 기관들의 운영비, 인건비도 범죄 피해자 보호다 이래서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를 좀 일반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기금은 정말 직접 필요한 사람들,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 피의자는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죠? 네, 구속 기소가 돼서 지난 7월부터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혐의는 강간, 살인, 미수 등입니다. 예. 첫 공판에서 괴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열린 공판에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입장을 뒤집습니다. 살인 고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찔렀는데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질 정도로 좀 말을 바꿨는데요. 변호인이 이제 피고인은 은둔형 외톨이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작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공판이 이제 이틀 뒤인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예. 피해자인 이 여자친구 쪽 A씨가 출석을 해서 자기가 당한 이 피해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증언을 좀 할 예정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우리 사회가 구조하고 구제하고 치료해 주는 것,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준우 KBS 기자였습니다. 고기 대신 대체육을 먹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기상특보가 있어서 좀 먼저 전해드리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35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모양이네요. 금강, 갑천, 대전시 원청교 지점의 수위 상승에 따라 발령된 주의보고요.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비 폭우 많이 내렸을 때도 홍수주의보 발령되고 난 다음에 급속히 수위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주의보라고 해서 경기를 늦추시지 마시고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피난 대피 장소 알아두시고 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특보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대체육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 최근에 개식용 금지 관련해서 법제화 논의가 계속 있잖아요. 네, 이른바 네. 뭐 김건희법이다. 뭐 명칭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진행자님도 고양이를 기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식용도 이제 점점 거부감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동물 보호 관점에서는 그동안 뭐 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식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 운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또 이제 여기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그런 또 명분으로 이제 점점 육식을 이제 중단하자 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그래서 네. 오늘은 육식의 대안으로 나오는 대체육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 네. 결국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농작물이나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시킨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빌 게이츠는 참고로 이제 그런 대체육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축산업이 만약에 나라였다면 네. 중국, 미국에 이어서 3위 배출국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선진국만이라도 뭐 100% 인조 쇠고기를 먹자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발언까지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체육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꽤 이제 성장을 많이 한 상태인 거죠. 근데 뭐 대표적으로 소 사육할 때 네. 그러니까 트림을 많이 뭐 낸다거나 네. 방귀를 많이 낀다거나 뭐 이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다 메탄가스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가 먹는 사료가 뻣뻣한데 이제 그거를 장에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미생물들이 그걸 대신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육식 때문에 배출되는 전체 양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한 15%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육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럼 대체육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콩고기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까? 네, 지금도 대체로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고 많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콩고기예요. 요새는 콩고기란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사실 콩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물성 그 원료를 가지고서 뭔가 고기의 식감을 낸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육도 있습니다. 이제 요새 식물성 대체육은 워낙 몇 년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콩고기 먹어보니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뭐 마트만 가도 있으니까 이제는 네. 막 이렇게 낯선 음식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마트에서 팔아요? 네, 팔아요. 와, 네, 그래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사찰 버거도 나온다고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절이라고 하면 육식이랑 가장 거리가 먼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달 화엄사에서 무슨 문화축제, 문화제를 여는데 여기서 화엄사 버거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밀키트로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수출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콩고기 패티로 만든 버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미국을 예로 들면 한 2010년 초부터 식물성 고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서 현재 육류 시장 점유율이 한 1에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거밖에 안 되나 했는데 사실 네.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히 제로 없던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이렇게 지금 근데 그래도 그 한동안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온 거고 특히 이제 2020년대 코로나 때 그때 막 공급망이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예. 그때 막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 민감 감수성도 올라오고 하면서 그때 막 시장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2020년이 약간 피크였고 그 후로는 되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성장을 거의 못했고요. 예. 작년에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에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재구매를 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되더라. 그리고 이게 진짜 식물성 고기를 구매하는 게 기존 고기 소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약간 그러니까 호기심에 소비를 일단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에 좀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비욘드 미트,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디카프리오가 막 투자도 하고 이런 회사인데 예. 여기도 대규모 작년에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직원 20%를 막 해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판매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지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막 되게 유망했던 스타트업들도 줄줄이 폐업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콩고기 햄버거 팔았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럼 햄버거 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햄버거를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햄버거 먹으면서 맛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육이 네. 진짜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식감을 내면 네.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죠. 그 왜 소비를 안 하느냐 이렇게 소비자한테 설문해봤더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장 큰 이유가 맛이 그냥 고기만 못하다 이게 네. 가장 크긴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물성 대체육을 홍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 고기가 아니니까 식물로 만들었으니까 건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 가공육이잖아요. 소세지 만드는 것처럼 가공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예. 이거 진짜 건강한 거 맞아? 이런 이제 의구심도 소비자들 사이에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네, 워낙 또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들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부분은 심지어 이 대체육 콩고기조차 미국에서 이념 논란을 겪고 있더라 네? 하는 콩고기를 분석이. 두고 왜 이념 논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식이 지구를 해치니까 식물성 고기를 소비하자 이런 주장이 소위 말하는 제가 ESG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일환이라고 해석이 되고 예. 그렇다 보니까 뭔가 콩고기를 먹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 혹은 유럽 같은 경우엔 좌파의 이념을 추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잘 안 한다. 그런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식물성 대체육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53% 정도가 나는 앞으로 깨어있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소비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마트에 이렇게 대체육이 있는 거 사려고 하면 눈총이 막 따가운 거예요. 이념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가 봐요. 네. 참 별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배양육은 어때요? 배양육은 그 인공적으로 또 배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세포를.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식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기 그러니까 가축에서 얻은 세포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죠. 일종의 살을 키우는 거네요. 네, 거기서 이제 줄기 세포를 딱 채취해가지고 예. 그거를 근육 세포로 배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키우는 게 배양육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0년대 초에 나와서요.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실제 고기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사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팔리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데는 한 100여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최근까지는 얼마 전까지 판매되는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요?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2020년에 이 판매 승인을 해서 네.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거기서 닭고기를 이제 배양 닭고기죠. 배양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이쪽 배양육은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제가 뭐 식물성 대체육 말한 것처럼 이게 뭐 매출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좀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네. 미국이 지난 6월 달에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시판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첫 배양 닭고기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등장을 했는데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호세 안드레스라는 그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노벨 평화상 이름 올랐던 사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미국의 그 스페인 출신 셰프인데 예. 왜 코로나 셧다운 됐을 때 막 구호 주방 이런 거 열기도 하고 그리고 뭐 IT 대지진 때도 막 가서 음식 무료로 제공하고 이래서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오르고 했었는데 예. 이 사람이 배양육 회사의 이사로도 있대요. 그래서 본인 식당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또 그것도. 네. 근데 그 배양육 버거 가격이
꽤 비싸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비싼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네덜란드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 물론 이제 시판용은 아니었긴 한데 그때 예. 이제 뭐 들어간 비용 이런 거 따져보니 그때 당시에 그 버거를 먹으려면 배양육 버거를 먹으려면 우리 돈으로 한 4억 원. 버거 하나가 4억 원요? 네, 4억 원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로 한 99% 이상 저렴해졌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kg 배양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그 일반 대중적으로 즐기기는 좀 네. 어렵죠. 이게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판매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공급이 되게 어렵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딱 일주일에 6인분 판매를 하고요. 네. 그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레스토랑도 일주일에 한 8명분만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차차 대량 생산이 되기도 하겠지만 맥킨지에서 최근 전망한 걸 보니까 네. 또 이게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이게 배양육을 기르려면 세포를 기르는 그 반응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예. 만약에 2030년에 이 배양육이 전체 글로벌 육류 시장의 한 0.5%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 반응기가 한 4억 4천만 리터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반응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제약업계거든요. 예. 근데 제약업계가 전체 현재 쓰는 반응기 용량이 2,500만 리터래요. 그럼 지금 제약업계가 쓰는 것보다 18배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야 겨우 0.5% 시장을 가져갈 수 네.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 대체육이 기존 육류를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는 그래 보이는데 예. 또 뭐 기술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또 혁신이란 걸 겪을지 모르니까 예. 가만히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뭐 대체육을 하든 배양육을 하든 좀 이왕 하는 거 좀 탄소 감축 이런 거랑 좀 부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쪽이 계속 그린워싱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식물성 대체육도 그렇고 네. 배양육도 사실은 그 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온실가스도 줄인다라고 하지만 또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쪽에서 좀 그린워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긴 하니까 뭔가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다 보면은 기술이 빨리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네스트 윤지로 소속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상권과 강원도 중남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충청과 남부, 강원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해안 지역은 시간당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권 30에서 100, 만곳은 12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북, 전북 내륙, 제주도 20에서 80, 영동 지방에서는 100mm 이상, 충남과 전남 5에서 40, 서울과 경기 남부는 5mm 내외입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 오전에는 영동과 충청도, 오후에는 남부지방 비가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 해안 지방과 제주도 지역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견 19.3도, 오늘 강수량 35.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나이를 먹으면서 모자르듯 깨끗이 정리될 수 없는 게 세상 일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만큼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한 가지 해답이 존재한다는 게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념에 빠진 건 이틀 전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동구장 건설 계획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 못지않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구장을 만든다는 소식부터 야구 팬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관중석과 연결된 복도 공간은 내외야를 순환하는 360도 개방형으로 만들고 다양해진 수요에 따라 프리미엄석을 도입하고 야구장과 호텔을 연계해 객실과 식당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획만 들어도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야구계와 야구 팬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잠실 동구장은 3년 뒤인 2026년 착공에 2031년 말 준공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에 잠실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최소 6년 동안 새빵살이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로야구에서 홈구장 없는 6년, 팬이 떠날 수 있는 아득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LG와 두산은 공사기간 중 잠실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잠실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만들면 1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경기 종료 후에 관람객이 하나의 통로로 집중되면서 인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답니다. 또 구단은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들어오는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공사구역을 최소 300m 통과해야 해서 관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오늘 서울시가 설명 자료를 내 동구장 건립은 야구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잠실 동구장 건설 논란의 속사정 들으시니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번 논란 보면서 역시 세상 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요. 왜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덜컥 계획부터 발표하고 보는 걸까 하는 진한 아쉬움도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히 익을
새들을 보게 하자. 기적에는 노래소리 들어보리라. 거리거리에 예쁜 꽃을 피게 하자. 꽃이 피어나는 사랑도 피어나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어디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어디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강변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지면 연인들은 속삭이며 걸어가리라. 동작대교가 도심으로 이어지면 다시 태어나는 서울은 낭만의 도시.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아시아의 빛이 되어 솟아오르는 세계 속의 서울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아시아의 빛이 되어 솟아오르는 세계 속의 서울은 영원하리라. 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용의 서울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0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서두르며 일을 그르친다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허진호님, 이득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발표를 했나 싶습니다. 서로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까 가수 이용의 서울 들으셨잖아요. 80년대 나왔던 노래 아닌가 싶어요. 이 잠실 종합운동장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문에 지금 조성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생각해보니까 조성한 지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따르는 좀 더 세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특히 야구 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새로운 근사한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동구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야구 팬이나 아니면 프로야구 그 구단 쪽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뭔가 대체 방안을 좀 만드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여러모로 뭐 추억도 떠오르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한 몇백억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3천억 원
금액에 달하는 피해 금액에 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경남은행 직원이 횡령한 돈이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융권 횡령 사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작년, 재작년 뭐 우리은행에서 맞아요. 한 600억이 좀 넘는 나중에 기업에서 돈을 또 빼돌리는 일이 있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너무 큰 규모다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애초에 알려진 거는 500억 원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금감원에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돌려막기 부분 등이 확인이 돼서 2,988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근데 뭐 통장에서 그냥 돈을 빼낸 겁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다른 방식이 동원된 거예요? 좀 다른 방식이 동원이 됐는데 이 직원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5년 동안 그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을 해왔어요. 근데 본인이 관리하던 그 사업장이 17개나 되고 총 2,988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PF 그 대출을 받는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PF 대출 요청이 시행사에서 하지 않았어도 마치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위조해서 허위 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무단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행사 명의의 다른 계좌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또는 그와 관련된 법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5개 시행사 이름으로 횡령한 대출금이 총 13번에 걸쳐서 1,02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한 다음에 대출 원리금을 갚잖아요. 그걸 중간에서 빼돌리는 겁니다. 2009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6개 시행사가 갚은 대출금 원리금을 대출 서류를 위조해서 A씨 가족과 지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법인의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64회, 그러니까 64번에 걸쳐서 1,965억 원인데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시행사 계좌로도 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계속 그렇게 횡령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쪽 계좌에서 돈을 받아서 저쪽 계좌의 빈 돈을 또 이렇게 돌려막게 하는 그런 금액을 포함한 건데요. 실제로 금감원에서 파악한 횡령액이 2,988억 원에 이 돌려막기 자금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순손실을 본 자금은 595억 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2009년부터 그랬다 그러잖아요. 작년까지면 2022년까지잖아요. 13년 동안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은행 감독 당국의 검사도 있을 거고 은행 자체 감사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이게 적발이 안 돼요? 참 희한한 게 이 직원이 그 은행에서 PF 대출의 경우에는 이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걸 관리 감독하는 업무가 분리가 돼 있어야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제지를 할 수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이 PF 대출 업무를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5년간 업무를 해왔고요. 본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도 하고 대출을 갚고 하는 그 관리 업무도 본인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남은행 내부에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그 한 부서에서 그 분리돼야 할 두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모니터링이 됐을 텐데 업무 실태 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BNK 금융지주가 경남은행에 대해서 내부 통제 관련 서면 점검은 하지만 실제로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서 점검한 그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 검사 경우에도 현물 점검을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본점 사고 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어떤 시행사가 대출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대출이 나왔어요. 뭐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100억이 나왔으면 제가 신청한 통장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행사에 이제 임의로 개설한 것을 추정하는 그 시행사 명의 다른 계좌를 받아도 아무 내부 통제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모니터링이 돼서 왜 원래 개설한 통장이 아니라 다른 통장으로 받아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도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적발된 겁니까? 이게 4월 초에 인지를 했어요. 예. BNK 금융지주랑 경남은행에서.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보고를 계속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 검사에 착수했고 그러면서 사고 초기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 BNK 금융지주가 좀 더 빨리 대응을 했더라면 사고 금액을 회수하거나 네. 이후에 네. 그 상황을 밝히는데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서든 빨리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알려가지고 거기서 뭐 통장을 가압류한다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래서 숨겨놓은 뭐 금괴가 있거나 이러면 뭐 찾아내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보니까 1kg짜리 금괴가 집안에 25개가 들어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침대 밑에 숨긴 거를 포함해서 다 찾아보니까 101개가 나왔어요. 금괴가요? 예, 그리고 김치통에서 비닐로 싼 돈다발도 나오고 고가의 가방 뭐 비싼 구두는 바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발견된 금품이 총 147억 원어치 이 사람의 말하자면 경남은행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값이 아니라 네, 그 집 안에서 집 나온 안에서만 나온 물건값이에요. 것만 물건값만 147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시행사에서 마치 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잖아요. 그럼 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 도움 과정은 이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인 황모 씨가 시행사 직원으로 위장해서 범행을 도왔습니다. 7년에 걸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범행이 적발이 되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보니까 지금 1,000억 원대가 넘는 그 횡령을 도운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 증권사 직원이 이 직원은 한 사람은 횡령하는 혐의를 담당하고 횡령하는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경남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은. 네. 그리고 이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행사 직원처럼 위장을 해서 그 돈으로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골프 회원권 그 굉장히 비싼 특급 호텔의 피트니스 회원권 등의 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180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배우자 형제를 포함해서 6명이 34억 원가량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몰수 추징을 위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횡령하고 난 다음에 돈은 그냥 펑펑 쓰고 살았네요. 그렇죠. 야, 147억 원어치 물건이 나왔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의 평수가 147평이라고 하면은 평당 1억 원씩 깔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그러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강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일종의 전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례가 좀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지난번에 생각이 우리은행 사건도 그렇고 이 횡령 사건의 공통된 점은 이 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하고 전혀 그러네요.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검사할 때 금은행 감독기관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정인의 목소리까지 위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활개치고 있다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일이 이제 보도가 된 게요. 60대 남성 안모 씨가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려고 이제 회사를 나섰는데 예. 휴게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흘 전에 집에 왔다가 직장 있는 서울로 돌아간 딸이 전화를 한 건데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얼마 전에 친구가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사채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어디 도망갔는지 연락이 안 된다면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예. 너무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그 친구 빚을 3천만 원을 떠안았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기로. 그리고 본인이 사채업자라고 하는 남성과 통화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풀려나려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3,500만 원인데 네. 오늘 1,000만 원만 입금하면 딸을 아무 일 없이 보내주겠다.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바로 안전하게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다. 급하니까 통장에 있는 500만 원을 당장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으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직접 달라. 인근 거래처를 안내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딸과 통화를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근데 딸이 울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목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계좌이체를 받아준다고 했으면 진짜 500만 원 송금을 했을 건데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다고 하는 돈부터 보내고 애부터 풀어야 되겠다.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도 있었고 경찰청에 작년 10월 유튜브에 내 딸인 줄 알았는데 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네. 딥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AI로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녀 목소리를. 네,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휴대전화 수리비가 필요하니까 8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현관문으로 딸이 들어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가.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고 이 영상 조회수가 21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요.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은행에서도 평소 거래하던 거래에 처해 대기업 그 은행의 그 대기업 임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예. 420원을 송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네. 영상을 조작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사진도 보도를 많이 조작하고. 보잖아요. 예. 네. 근데 목소리 조작하면 이것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려면 네. 그 특징들을 뽑아내야 되니까 원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그렇죠. 샘플이 보통은 이전에만 해도 30분 정도의 목소리는 있어야 된대요. 제가 만약에 진행자님의 목소리를 네. 딥 보이스로 만들려면 진행자님의 목소리가 한 30분 정도 녹음된 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영경 캐스터하고 제 목소리는 그냥 다 흉내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2초만 있으면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최악의 경우로 얘기했을 때 가게 가셔서 저 카드로 결제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딥보이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도 좀 어색할 수 있었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합성을 한 건지 원래 원음인지를 알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영상은요 어딘가 이상하다 부자연스럽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 예. 목소리로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 듣는 걸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어머니나 아버지와는 암호 같은 걸 정하는 겁니다. 목소리 특징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지만 네. 내용을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패스워드 비슷한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 화장대에 화장품이 몇 개인지 알아? 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물으면 답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만 알만한 답을 패스워드처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충분히 속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군에서 무슨 경계경비 쓰는 겁니까? 아 그렇죠. 암호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다 대답을 해야 부모와 자식 간의 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자세히 들어보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한다면 차이점을 알 수도 있지만 게다가 네.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감정 소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소리가 똑같아도 감정을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도 굉장히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따님이 울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걸 다 면밀하게 검토를 못합니다. 이거 정말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요. 네. 앞으로 이런 기술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내나? 이거 단순히 암고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또 적발해내는 인공지능을 또 도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그 사기 수법 말고 지금 스미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명절 때면 되면 유난히 많이 오는데요. 택배가 많이 오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택배 예. 물품 보관 중이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확인하려고 링크를 눌렀는데 그 앱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금 예. 계좌에 있었던 6,200만 원이 다른 사람한테 송금이 된 겁니다.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발생한 스미싱 피해 사례가 156건인데 이게 작년보다 7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이게 명절 전후에 이제 선물 도착했다거나 오늘만 해도 저 택배 진짜 여러 개 받았거든요. 여러 개 보내고 선물 이제 보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배송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의심 없이 누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미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모바일 청첩장
건강검진 결과 이런 거에다가도 이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소액 결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2,200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많았는데 요즘 휴대전화에서 해외 주식 거래까지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요즘 피해 금액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세상이 다 사기꾼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받게 되는 이런 일인데 네. 좀 고민스럽네요. 어찌됐든 나는 사기에 속지 않아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 버려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시면 내가 수상한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것 같다.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자체 점검을 하시고 또 인터넷진흥원에 118입니다. 신고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피해 구제 관련된 부분이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 시티즌 코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받으실 수 있다. 네. 이거 반드시 휴대폰에 깔아두시는 게 좋겠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스케이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 얘기 좀 해주세요. 서울도 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아까도 뭐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이에요. 네, 강원도와 경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요.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중북부 지역은 비가 좀 잦아든 상황이고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집중호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뭐 이천 같은 경우만 해도 10시까지 집계된 그 강수량을 보니까 79.5mm.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 쪽에는 144.5mm. 전북 익산도 120mm. 청양이 166mm. 옥천도 123mm. 울진도 144mm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해안 지역은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남 지역도 내일까지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고 내일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24도거든요. 예.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길교차가 클 때 특별히 요즘 제가 병원 갔더니 감기 환자가 독감 유행주의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부산 온천천에서 한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는 일도 있었어요. 네. 오후 5시 40분에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는데요. 하천 기둥을 잡고 있던 여성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순간 물이 이제 불어난 건데요. 처음에 이제 물이 차올랐을 때는 그 여성이 벽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버티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아마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온천천 상류 지역에 시간당 3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 산책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아마 그때 대피를 못하는 바람에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색 범위를 수영강 입구까지 넓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사실 추석 앞두고 해가 좀 쨍하고 비춰줘야지 과실도 잘 익고 그렇죠. 예, 복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난데없이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다시 꺼내보는 게 유행이라고요? 네, 그 유행이랍니다. 네,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기 싫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그래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해안에 가졌는지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MBTI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내 캐릭터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생활기록부가 MBTI보다 더 정확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열어봤는데 나 오랜만에 따뜻한 시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20대부터 직장을 쉬면서 재정비 시간을 갖던 중에 위로를 받았다. 사연이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에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이고 쾌활함, 마음이 여리고 고든 성품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남과 달라 그부간의 인기가 높고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의 자기 성격과 굉장히 유사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봐준 선생님이 굉장히 기억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경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걸로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154만 6,408건의 생활기록부 발급 건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과거 KBS 프로그램에 있었잖아요. 뭐 학교 은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네. 막 가가지고 아니면 누구 친구 찾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가서 생기고 막 이렇게 뒤지잖아요. 요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게 2003년 이전이냐 이후냐 그래요.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200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2003년 이후 졸업자들은 예.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찾아가실 필요 없고요. 옛날 교정을 다시 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를 떼는 게 유행이 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럼 나는 2003년 이전에 졸업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예. 이런 경우는 가까운 교육청이나 학교 행정실을 방문해서 직접 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떼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 초등학교 선생님들 기억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네. 뭐라고 쓰셨을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저도. 예.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 오늘 중국 현지로 떠났네요. 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이 중국 항저우에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추현단장을 포함해서 임원진 35명과 선수 6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 본진이 오늘 낮 12시 3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해서 중국 항저우에 입성을 했는데요. 중국 저장성 항저우를 비롯해서 6개 도시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 날 개막해서 10월 8일까지 열립니다. 최다 1,140명의 선수단을 우리나라는 파견을 했습니다. 39개 종목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종합순위 3위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년 전에 열렸던 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종합 3위를 기록한 바 있죠. 이번에도 메달 소식도 많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축구처럼요? 아니 기사 제목을 꼴꼴꼴꼴꼴꼴꼴 이렇게 해가지고 예. 9개 골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하여튼 속 시원했다는 분들 속이 다 많죠. 시원하더라고요. 예. 예. 그동안에 못한 거 한꺼번에 한풀이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골 소식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비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